자, 이번 시간에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례관리가 거의 법제화되어서 사례관리, 모든 실천 영역에 관련, 모든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실천에 관련된 모든 법령에는 사례관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등등 이런 실천의 현장에는 모두 사례관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가 뭘까?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서 영어 단순 번역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 적어도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문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가면서 관리하는 과정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례관리란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전문가의 책임하에, 지금 한 전문가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별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2번에 보시면,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전반적 목적보다 소비자의 전반적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 과정이다. 소비자의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실천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그 자체, 개개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례관리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사례관리의 개요. 사례관리의 대상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너무 길어지니까 거치면서 이게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줄 바꿔서 문제를 가진 자, 줄 바꿔서 개별 클라이언트입니다.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입니다. 개별 클라이언트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체는 한 전문가의 책임으로, 한 전문가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움직이는 과정을 이렇게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방법은 당연히 한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절성을 반영해서,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클라이언트에게 알맞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사례관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이나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각각에 알맞은 적절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 또 제공시킴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자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굳이 설명 안 되겠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입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례관리가 왜 등장했을까? 등장 배경. 한마디로 한다면 탈시설화로 인한 문제 해결책입니다. 문제 해결. 탈시설화를 해놓으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1980년대부터 탈시설화가 되면서 지역사회보호나 재가복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전환되어 가는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탈시설화가 아주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시설화가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례관리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사례관리에 보면 첫 번째 탈시설화. 혹시 여기에 보면은 뭐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활병동이나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환자들의 이런 그 입원 병동을 보세요.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한쪽에 마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비가 오른쪽 마비가 오면서 언어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고 논리력이 상실되기도 하고 또 폐 기능이 약간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배뇨 기능이라든지 또 식사 기능 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오면서 또한 심리적으로서는 많은 우울증이라든지 절망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 이런 위화감들, 심리적인 이런 많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재활병동에 입원을 하고 있으면 시설에 있게 되면 그가 필요로 하는 뭐 비뇨기과 또 내과 또 그러면 물리치료과 또는 뭐 심리치료과 이런 그 전문가들이 24시간을 시간 공간으로 나누어서 아주 물이 흐르듯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게끔 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모두 제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탈시설화, 시설을 벗어나거나, 이 탈시설화 뭐라고 그랬죠? 탈시설. 탈시설은 무조건 시설을 벗어나거나 하니까 이 말인데 지금.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어요. 클라이언트가 일일이 그야말로 그가 필요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또 당연히 그 찾아다니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족 한 사람이 생산 현장에서 물러나서 그와 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부담 증가 또 그런가 하면은 비용 부담 증가. 이 비용 부담 증가를 빼놓는 것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부여되는 그런 부담도 증가하겠지만 우리가 비급여 대상, 지금 이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비급여 대상을 손을 보겠다 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급여 대상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또 많은 부담을 소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 증가는 우리가 그 당사자들, 수혜자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부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부담 증가. 또 그런가 하면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급증. 클라이언트의 급증. 또 그럼 이런 클라이언트의 급증하다 보니까 사회 인식의 전환, 사회 인식의 전환이나 인식의 변화. 옛날에는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누구 집에가 그런데 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이런 문제로만 이야기거리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언제나 동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이런 클라이언트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 다른 말로 온다면 연계, 서비스 제공의 연계 필요성 증가. 자, 이런 등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만 못 쓰겠으면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탈시설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부담 증가, 비용 부담 증가 이런 말들을 쭉 쓰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서비스 제공의 분권화 이렇게 써야죠. 서비스 제공의 분권화. 탈시설화는 결국에 서비스 제공의 분권화. 시설에 있을 적에는 그야말로 의료기관 중앙에서 커리큘럼에서 쫙쫙 정해진
소위 로테이션을 돌아가서 교육도 제공되고 심리치료도 이루어지고 또 물리치료도 이루어지고 재활도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고 각각의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 보니까 그것이 분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위 분권화라는 똑같은 말에 대해서도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다. 이런 등이 바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에 나라가 좀 힘을 안 도와주냐. 나라가 이걸 좀 어떻게 탈시설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탈시설화로 인하여 생기는 이러한 문제들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클라이언트의 고통이죠. 클라이언트.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클라이언트가 일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녀야만 되는 현실을 왜 모른 척하냐. 가능한 한 이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한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등장한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정치계를 움직이는 이런 하나의 힘으로 작용해서 사례관리가 자리를 잡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실천에 관련된 법령에 사례관리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교재를 볼까요?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관리의 정의 나와 있네요. 사례관리의 정의에서 1번 봐서 2번.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 과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페이지에서 나오던 클라이언트 중심적 실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 사례관리는 우리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 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실천 전장에 등장한 것은 19세기였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등장했다. 그래서 20세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사례관리를 서비스 체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체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3번에 클라이언트 중심. 어쨌든 다른 것을 나란히 어떻게든 간에 사례관리는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것을 가지고 대정의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에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과 서비스 체계 중심이다, 클라이언트 체계 중심이다,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런 것을 대등하게 놨을 적에 클라이언트 체계 중심의 개념으로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2번 서비스 체계 중심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례관리의 간접적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 4번에 보시면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개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입장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차원의 개념과 서비스 체계 차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견해이다. 자, 이거 한번 적어보셔야 되겠군요. 자, 사례관리의 개념 정립. 제가 굳이 적는 것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적는 겁니다. 출제가 되었다면 굳이 적을 필요까지 없는데 출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적어. 여기 보면은 자, 먼저 좀 목차를 바꿔서 클라이언트 체계 중심의 개념. 체계 중심. 클라이언트 체계 중심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접근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 체계 중심 접근이라고 쓰겠어요. 여기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접근이에요. 그에 비해서 2번에 있는 서비스 체계 중심 접근은 서비스 체계 중심의 접근은 간접적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상황 속의 인간 또는 환경 속의 인간 중심 접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을 강조하는 거죠.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개인적, 심리적 측면,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면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립이 지금 출제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좀 더 출제 예상도를 B-에서 B+까지 한번 올려보는 입장에서 판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에서 우리가 적었던 내용이니까 굳이 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탈시설화의 영향. 오른쪽에 보시면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의 연계 필요성 증가. 가장 마지막에 서비스 제공의 연계 필요성이란 말을 넣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또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또는 급증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급증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서비스 비용 억제, 사회적 지원 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아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가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나 여러 전문가를 한 자리에서 모두 제공받을 수 있고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무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 등이 바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뭐 보통 우리가 사례관리의 출제 비중 그러면 등장 배경에서 영순이 따이지 않습니까? 영순이. 다음에 사례관리의 원칙 역시 5개까지는 아니죠. 4개가 나오는 거죠. 사례관리의 원칙. 그래서 사례관리에 그런 사례의 원칙은 5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어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개별 클라이언트. 그 때문에 똑같은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뇌병변 1급 또는 뇌졸 중풍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은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적당하고 적절한, 알맞은 이런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서비스의 개별화가 되겠어요. 개별화, 적절성 이런 말은 다 연계성이 다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사례관리의 대상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단순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을 할 적에 단편적인 하나하나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서비스 제공의 다변성을 한순간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바로 다양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같이 제공돼야 된다는 것을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의 지속성, 아까 우리가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개별적이고 적절하게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제공되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지속성.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한 번 소독약이나 발라주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5번째 보시면 서비스의 연계성. 이렇게 제공돼야 될 서비스가 복합적이고 다중적일 수밖에 없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관련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바로 서비스의 연계성, 어떤 기관 간 협력성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거기는 읽어볼까요?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잡하고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 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만 서비스,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만 투하해서는 안 돼요.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가능한 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율성, 사례관리의 원칙도 역시 사례관리의 원칙도 5개까지는 아니지만 4개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례관리의 특징. 거기 사례관리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도 역시 보통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사례관리의 원칙, 사례관리의 특징, 이게 바로 3대 출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겠습니다. 사례관리란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전문가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해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기법이다 라고 해서 앞에 있던 말을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다 한 전문가인 것은 소위 그 중앙 CPU에서 관련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례관리 보면은 4번에 보시면 사례관리는 공식적이고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거기 사례관리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와 지원망을 조정, 통합하는 관리 방법으로 대두되는 거다. 때문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서비스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제공되고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가 역시 연계되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방법.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호책으로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탈시설 하니까 자기 거처로 갈 거니까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호책으로 클라이언트를 복잡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연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자, 6번 중요 표시하시고 사례관리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인해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나타난 서비스의 단편성, 분산성, 불연소성, 비접근성, 중복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막상 시설을 벗어나다 보니까 탈시설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흐르듯이 제공되는 또 물이 흐르듯이 만날 수 있던 서비스와 전문가의 접근성이 단절화된 거예요. 분산성, 불연속성, 비접근성, 단편성.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지역사회에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전문가나 서비스 제공 시설기관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영역은 집중되어 있고 어느 영역은 적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도 나타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의 부담,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 6번은 문장을 길게 썼습니다만은 탈시설화로 인한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대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사례관리는 자원관리와 조정 등의 간접적 서비스를 직접적 서비스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이 가능한 종합적 사정이 가능한 체계이론, 생태체계 이론 등 주요 이론 기반으로 사용된다. 자, 이런 말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건 다 알 수 있고 4번, 6번 정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례관리의 실천 과정이 문득 나와서 여기까지를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만점 정리로 이끌어간다면 이렇게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거기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생각해 보실까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사례관리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한 종류니까 거기 실천해 보시면 접수, 그다음에 자료 수집,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개입 전략 수립인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개입과 그리고 계약과 개입, 그리고 종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접수, 그리고 자료 수집이 없죠. 바로 사정으로 들어갔는데 사정과 자료 수집은 사실은 우리가 나눠서 설명하는 거지. 자료 수집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장점이 있었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는 자료 수집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그 결과를 통한 개입 전략의 수립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으면 이제는 목표 설정 및 계약을 해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계획이라고 그리고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지요.
개입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평가라는 단어를 보면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는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있죠. 형성평가, 옛날에는 평가 그러면 총괄평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개입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이거는 총괄평가만 강조됐지만, 오늘날에는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형성평가가 강조됩니다. 이 사례관리에는 진행 과정, 다시 말해서 개입 과정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형성평가 및 소위 피드백 과정이 당연 과정처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점검과 재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검과 재사정에다 옆에다가 형성평가라고 하나 이렇게 형성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어주시면서 개입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 및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는 총괄평가의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례관리의 실천 과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처럼 이렇게 인테이크, 접수, 자료 수집, 사정을 묶어서 자료 수집과 사정. 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을 계획, 그리고 개입, 그리고 개입을 하나 나누어서 개입 과정 중에 수집 평가 및 피드백해서 점검 및 재사정,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 단계를 이렇게 평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까지를 읽어드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과 더불어서 사례관리의 과정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으로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근자에 드러나오는데,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의 연계 제공 뿐만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의 연계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보면은 거기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같이 넣습니다.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전반적인 목적보다 소비자의 전반적인 목적에 기반을 둔 과정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서비스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전반적 목적에 맞추어 클라이언트 문제를 사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 서비스 제공, 간접적 서비스 제공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은 없이 환경 조성이나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자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뭐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행자 또는 뭐 교육자, 안내자, 또 진행자 또는 뭐 정보 전문가, 이런 각각 개개인의 역할로서 이런 그 개념이 자나 가, 전문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이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중개는 연결이라고 하죠. 중개, 조정, 옹호, 조력, 협의 이런 등으로 설명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날 것 없이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는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의 공무원 시험에서 한번 나올 적에 중재, 조정, 옹호 등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더불어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같이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이 나왔어요. 중개, 조정, 옹호와 같은 것은 그게 바로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을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더불어 이렇게 지문을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공무원 기출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크게 봐서는 사례관리자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되, 구체적으로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무슨 자 또는 무슨 가 하는 것처럼 개별 역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주지만,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연계, 옹호 또는 협의 또는 조력, 조정 이런 단어로, 어떤 역할 단어로서만 이렇게 쓴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례관리를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실천론에서 당연히 2문제, 다른 영역까지 한다면 4문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사례관리여서 하나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을 마감 짓는 걸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는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전 기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